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덧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죠. 아내도 장모님과 있으니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별다른 걸림돌도 없었죠. 장모님은 비싼 조리원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더군요.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죠.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내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날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몇 달 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잠이 들었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리시더군요.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도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성인 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지요.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자려고 했지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휴지도 챙겼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티슈를 챙겼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렸죠.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유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을 피할 수는 없었죠. 퇴근하고 조리원에서 아이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제법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 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죠.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혹시나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어쩌냐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상담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리스가 된 부부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죠.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취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하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변기에 앉으셨죠.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혀드리고 옷도 제대로 내려드렸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신지 그대로 소변을 보셨습니다. 덕분에 제 손과 옷이 소변에 젖어버렸죠. 장모님도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그렇다고 혼자 수습을 하실 상황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죠. 수건으로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옷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한바탕 땀을 빼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려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던진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래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장모님과 껴안고 자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몸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장모님도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뒷정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소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제의 흔적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몰래 동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왠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죠.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내랑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고 그 후로 저는 심심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죠.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할머니인데 어찌나 고운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즐겁습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 한심한 놈이죠. 쉰이 다 된 나이에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전처와 함께 살 때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 전처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다가 전처는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 제발 놓아달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인가 하는 마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맡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저는 양육비만 보냈습니다. 30대 중반이던 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혼남이었지만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죠. 사귀는 여자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장사를 시작했다가 장사가 망하게 되어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부모님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시골에서의 삶은 무료했습니다. 바쁠 때는 바쁘지만 한가할 때는 너무 한가한 곳이 농촌이죠. 시골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는 더더욱 줄었습니다. 쉰도 안 된 나이에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꼭 밤을 보낼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있어야 덜 외로울 테니까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사는 이 동네에서 여자를 만나기란 불가능했죠. 물론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여자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어쩌다가 저녁에는 읍내로 나가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 생각이 났던 것이죠. 막상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또 귀찮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이 이혼녀나 노처녀를 소개해주어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연애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도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많이 따랐어요. 저는 이 동네의 땅 부잣집 외아들이니까요. 앞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한참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마운 분이죠. 그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앞집에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도시로 나가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전제품이나 전등이 고장났다거나 하면 제가 가서 고쳐드리곤 했죠. 겨울철에 할머니 집에 수도가 얼거나 하면 제가 가서 녹여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본인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며 저에게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쩔 때는 저도 귀찮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꼭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중 큰아들은 할머니의 집에 오면 꼭 저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등을 주는데 제가 그런 것을 거의 먹지는 않지만 고맙게 받기는 했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살펴주는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엄청 고운 분이에요. 얼굴도 예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말도 곱게 하시고 웃을 때는 천사 같아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워요. 작년에 할머니가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옷을 차려입고 나왔을 때는 귀부인 같은 느낌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늘씬하시고 얼굴도 예쁘거든요. 그 할머니는 농사일도 열심히 하세요. 앞집과 저희 집 사이에 밭이 있는데 할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았지만 할머니는 피부도 하얗고 주름살도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화장만 잘하면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사일이 좀 한가해지니 저는 더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는 밤을 함께 보낼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미치도록 외롭다 보니 앞집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한 할머니에게 눈이 간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비닐하우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죠. 할머니는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며 혼자 해도 되는 것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할 일도 없고 하니 도와드리겠다며 할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을 다 하고 할머니는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니 자네가 내 서방님 같네. 이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할머니의 농담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서방님이지. 가을이 돼서 이 서방님이 외로운데 마누라가 뭐 하고 있는 거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다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방님이 외롭다면서 쳐다도 이쁜 마누라 쳐다도 안 봐. 이 말에 저는 큰 소리로 웃었고 할머니도 엄청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간드러지게 웃는 것은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밥을 다 먹으니 식곤증이 몰려왔습니다. 졸음이 가득한 제 눈을 보고 할머니는 한숨 자라고 하시더군요. 집이 바로 코앞인데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여기서 잠깐 자도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마누라 일로 와. 내 팔 베고 누워봐. 이렇게 말했는데
할머니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다가 저는 잠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제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잠에서 깨더군요. 할머니는 저에게 오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우면 이 서방님의 외로움을 달래줘야지. 그냥 잤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서방님이 그냥 내쳐잤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한대. 이러면서 눈을 가늘게뜨며 웃더군요. 저도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갈게요. 쉬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어머, 이 서방님 좀 봐. 마누라 한껏 달뜨게 해놓고 그냥 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설마 할머니가 장난을 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며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더라고요. 서방님, 잘 주무셨어.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웃어드렸습니다. 나 없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있어.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보리를 보러 갔죠. 할머니는 차에 타는 저에게 오늘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할머니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할머니는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방님은 오늘도 마누라를 독수공방하게 하려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외로웠던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냐고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농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나 같은 젊은 남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고운 할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외롭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죽하면 자기 같은 늙은이에게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제가 너무 가엾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곱고 예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저를 따르더라고요.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와 일을 치렀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님,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놀러와요. 이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할머니에게 놀러 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 손을 잡고 할머니 집으로 이끌었죠.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인데 그럼 어떻게?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더니 아이 지금은 아들네가 와 있어요. 서방님, 아들네 가면 내가 곱빼기로 줄게. 응? 조금만 참을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참 남자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못 참겠는데 했더니 할머니는 그럼 어째요? 저기 숲에라도 들어가서 볼일 보고 올까나? 저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따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네가 갔으니 아까 못 본 보리를 보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나와 보니 할머니는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니 할머니는 눈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니, 여자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했고, 할머니는 서방님, 잘못했어요. 저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또 할머니 집으로 갔죠. 요즘 몇 달간 이렇게 앞집 할머니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장난기도 많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이에요. 저를 떠받들어 주듯이 대해주는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전 20대 어린 나이에 딸을 낳고 기르다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애를 키웠어요. 그래서인지 딸애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딸애는 내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어요. 그런 소중한 내 딸이 갑자기 결혼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전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저 역시 20대 꽃다운 나이에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시밭길을 내 딸이 걷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딸의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딸애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팔다리가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뭐라고? 미은이 너 정신 나갔니? 지금 네 나이에 결혼하겠다는 것도 엄마 가슴은 찢어질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너 엄마 거품 물고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엄마가 놀라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 진정한 사랑에는 팔다리 있든 없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 내가 좋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정말 좋은 남자야. 엄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든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결혼 허락해줘. 응? 네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장애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냐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혼자 꿋꿋하게 버틴 사람이거든? 지금은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신랑감이 또 어딨어. 그렇게 훌륭한 신랑을 평생 수발하면서 살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네가 바라는 행복이냐고? 제발 정신 차려 이거사. 엄마는 딸이 좋다는 남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가 있어?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봐도 딸애는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금쪽같이 키운 내 자식을 허물없는 남자한테 시집 보낸다고 해도 아까울 판국인데 사제 불편한 남자한테 어떻게 보내겠어요. 전 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딸은 제가 계속 격렬하게 반대하자 반발심에 그랬는지 10도 올리기 전에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더니 제게 통보를 하더군요. 전 억장이 다 무너졌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딸은 시집을 가버렸죠. 저는 딸애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나서도 한동안 딸 내외와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거의 남남처럼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내 딸을 채 가버린 도둑놈 같은 사위가 너무나 싫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고생길을 자처한 딸애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지가 불편한 남자와 살림을 차린 딸애는 제 생각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에는 예쁜 쌍둥이를 낳더군요. 딸애와 대면대면하게 지내긴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론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손자, 손녀들한테 할머니 얼굴 한번 안 보여줄 거야? 엄마, 나 정말 엄마 걱정과는 달리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이 출간한 책이 무척 인기가 많아서 돈 때문에 힘든 일도 없어.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집안 살림 다 해주시고 나 너무 편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데. 비록 신체적으로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넓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 네가 잘 살면 됐다.
그런데 난 아직 정서방을 사위로 인정 못하겠구나. 너한테는 서운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난 아직도 정서방이 내 딸 발목에 족쇄를 채운 나쁜 놈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 봐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 테니까 너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잘 살아. 나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야.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이제 마음 풀 때 되지 않았어? 꼭 딸 가슴에 못을 박아야겠냐고? 네 가슴에 못이 박혔으면 엄마 가슴은 진작 썩어 문드러졌어? 이거 사. 그러니까 왜 정서방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 사다를 만들어? 솔직히 나 어디 가서 내 딸 결혼했다는 말도 안 해. 니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서 벌떡 일어난다고. 너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겠다며.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겠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딸한테 모진 말을 내뱉는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들 도움이 없으면 음식 하나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는 사위를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발치에서 딸이 애들을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애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왜 울어, 미은아? 무슨 일이야? 정서방이랑 싸웠어?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나 암 걸렸대. 오늘 큰 병원 가서 결과 듣고 왔는데 나 유방암 3기래. 수술해도 위험할 수 있다잖아.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애기들 두고 어떻게 가냐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죽긴 왜 죽어? 엄마가 절대 그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엄마 마음도 모르고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미은아,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지금 집이니? 엄마가 집으로 당장 갈게. 딸이 몹쓸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런 가혹한 일이 생겼는지 정말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유방암 3기를 진단받은 딸은 곧장 수술에 들어가야만 했고 전딸의 손을 꼭 잡고 분명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딸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아픈 자식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픈지 상상이 가시나요? 전 딸애가 제발 살아만 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런 딸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전 딸애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동안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딸이 수술을 잘 끝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던 날, 손주들을 보기 위해 딸의 집에 머물고 있던 때였어요.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보호자가 살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주들도 보살피고 병간호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 딸네 집으로 간 것이었죠. 그런데 애들이 곤히 잠든 그날 밤 사위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와서는 저한테 술주정을 부리더라고요. 장모님, 저 그동안 장모님한테 아주 서운했습니다. 제가 병신이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괄시하셨어요? 미은이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장모님 때문에 자존심이 바닥이었다고요. 이복의 정서방, 어디서 술을 그렇게 먹고 들어왔어? 술 마셨으면 어서 들어가 자. 제가 그동안 우리 미은이가 나 두고 떠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시냐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아도 병 걸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 알았으니까 목소리는 좀 낮춰. 이러다 애들 깨겠어. 내일은 미은이한테 가봐야 되니까 어서 들어가서 쉬라고. 제가 미은이랑 결혼하면서 사실 장모님 사랑이 참 그리웠습니다. 미은이가 아픈 건 슬프지만 이제야 장모님이 절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반가운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장모님, 제가 팔다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남자입니다. 장모님, 불쌍한 사위 한번 안아주세요. 네? 어휴, 이 사람이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이래. 알았으니까 어서 자, 어서. 그날 술 취한 사위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 재웠어요. 그동안 사위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술을 마시고 한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자고 있었을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슬그머니 눈을 떴는데 세상에, 술에 취해 자는 줄 알았던 사위가 제게 찰싹 달라붙어 꼬물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장모한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다니 말종도 이런 말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른 일어나 정신 나간 사위를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서인지 이상하게 옴짝달싹을 할 수 없었어요. 팔다리가 뭉툭한 사위가 온몸을 써가며 절 올가매는데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처음엔 너무나 흉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위에 다 자라지 못한 뭉툭한 손이 웬만한 남성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뽐내더라고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른해지면서 제 몸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전 일찍 남편과 사별한 뒤 남자의 손길을 10수년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위의 손길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솜털이 오소소 일어나며 짜릿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절대 안 된다고 수백 번 소리쳤어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제 몸은 사위의 몸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더군요. 결국 그날 밤 사위와 저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자 곧바로 정신이 돌아오며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도대체 제가 아픈 딸을 두고 무슨 짓을 한 건지 제 행동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위도 간밤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우린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고 말았어요. 심장이 떨리며 등줄기에 식은땀까지 흐르더군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전 손주들을 돌보며 중환자실에서 나온 딸의 간병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시자마자 딸의 간병을 하러 병원에 찾아갔죠. 엄마, 왔어? 그래, 우리 딸 수술 받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만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잘 견딜 수 있었어. 아까 의사 선생님이 내 수술 너무나 잘 됐대. 이제 애들 남겨두고 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대. 너무 잘 됐지?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정말 장해. 엄마, 그런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응? 아니, 아프긴 하나도 안 아파. 아닌데, 낯빛도 창백하고 식은땀도 흘리는 것 같고, 누가 보면 엄마가 환자인 줄 알겠는데? 아니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얼른 회복할 생각이나 해.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할게. 나 이번에 수술 받으면서 생각 참 많이 했어. 엄마가 날 시집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 엄마,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나 이제 엄마한테 더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모녀, 이제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자. 응? 수술을 잘 마친 딸이 제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글썽이는데 정말이지 접신물에 코 박고 죽고 싶다는 심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당장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하다는 게 딸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었던 제가 또 사위와의 하룻밤을 잊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뭔가에 홀려버린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가버리기라도 한 건지 제 자신에게 크게 실망을 하면서도 그날 밤 일을 은근히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싫어하던 사위에게 그리움을 느낀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성과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역겹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전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딸 집에 도착했을 땐 사위가 쿨쿨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애들은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상태라서 단둘이 이야기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저는 사위를 깨우려고 다가갔는데 사위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리더군요. 그래서 무심코 사위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는데 생판 모르는 여자가 사위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오빠, 엊그제 참 좋았어. 오빠는 어쩜 그렇게 잘해? 여러 남자 많이 만나봤지만
오빠만큼 극락을 경험하게 하는 남자는 없었어. 그리고 오빠 와이프 수술 잘 끝났다며? 이제 좋은 날은 다 갔네. 와이프 퇴원하기 전에 우리 실컷 만나자.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사위가 우리 딸애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저는 사위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사위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만 확인했는데도 사위가 실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들은 좋게 4~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다들 사위의 잠자리 기술에 푹 빠져 있었고 또 만나자며 추파를 던지고 있었어요. 사위놈은 심각한 여성 편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 그렇게 많은 여자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지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뚜껑이 활짝 열려서 미쳐 죽을 것 같았지만 일단 사위 핸드폰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일일이 촬영하며 나중 일에 대비를 해두었죠. 왠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진 사위놈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쳐와. 아니, 장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 우리 미은이 말고 만나는 여자가 도대체 몇 명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물어. 네? 아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제가 만나긴 누굴 만난다고 난리예요? 그럼 이 핸드폰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네 핸드폰에 수많은 여자가 너랑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난리부르스를 추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니, 왜 남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그래요? 이것도 범죄예요, 범죄. 뭐 범죄? 뚫린 주둥이라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나고 다니는 거야? 네가 무슨 남봉꾼이라도 돼? 네 마누라, 네 새끼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장모님이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장모님도 그날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좀 솔직해지세요. 그래, 이놈아.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미친 짓거리를 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내가 천벌을 받더라도 미은이한테 네 실체는 알려야겠어.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인생 담보 잡히게 할 수 없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미은이가 장모님이 저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거품 물고 쓰러질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요. 뻔뻔한 사위놈은 마음대로 하라며 제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망설여졌긴 하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 길로 딸애에게 사위놈이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바람둥이라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전 사위와 제가 저질렀던 추악한 짓은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딸애는 입에 거품을 물며 길길이 날뛰었고 곧바로 지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와 나중에 확보한 여러 물증들 때문에 재판은 손쉽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지루한 과정을 요약하자면 제 딸은 자녀의 친권과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넉넉히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딸애는 죽고 못 살던 남편과 이별하게 됐고 새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암과 이혼의 아픔을 극복한 딸애를 보면 측은한 마음부터 먼저 듭니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말하지 못한 비밀 때문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딸애와 사위가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전 사위가 우리 두 사람의 비밀을 밝힐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위는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무척 의아했지만 딸에게 제 치부를 들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이혼한 지 꼭 1년 만에 사위한테 메시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전 미은이랑 헤어지고 난 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이혼을 한 게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장모님 덕분에 가정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네요. 그래서 장모님과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걱정하실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대신 우리 애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위는 딸애와 헤어지고 난 후 강연과 유튜브 활동을 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더군요. 오히려 자유로운 신분으로 여자들을 실컷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분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혼자 된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제가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몇 년이나 제 가슴 속에 묻어둔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꺼내놓으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충고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뼛속에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 모를 줄 알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몇 달을 노인네랑 즐겼다고 해서 전 재산을 꿀꺽하는 게 말이 되냐고. 돈 보고 접근한 게 아니고 우린 사랑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노인네라니 내 와이프한테 말이 너무 심하네. 이것만 봐도 누가 수면 씨를 돈으로만 받는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꼬우면 관뚜껑 열고 이혼 서류 작성하라 하든가. 지금 제 앞에서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사별한 제 와이프의 자식들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따지자면 당숙 어른들이라고 할까요? 와이프는 죽기 전 저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와이프가 살아있을 땐 잘 찾아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자식들이 장례식 때 되니까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들더군요. 그리고는 저한테 돈 보고 접근한 제비 취급을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전 정말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물론 그녀의 돈도 조금 사랑하긴 했지만요. 저는 열심히 살면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와이프 돈이긴 하지만 노력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 덕분인지 키는 멀대같이 컸고 게다가 워낙에 못 먹어서 몸이 마르다 보니 어떤 것을 걸쳐도 다들 옷맵시가 좋다고 칭찬을 하더군요. 주변에서 모델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어느새 모델이 되는 게 제 꿈이 되었죠. 하지만 모델 학원에 다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준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델이 되는 꿈은 형편상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왜 간절히 원하면 길이 열린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때마침 친구가 고소득 일자리를 제안했고 저는 그렇게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냐고요? 바로 외로운 여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가 쉽게 여자들 돈을 뜯어내고 산다며 제비족이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주는 일은 정말 보람차고 돈도 생각만큼 쉽게 버는 것도 절대 아니랍니다. 누님, 애들 들여보내겠습니다. 마음껏 고르십시오. 나는 이 순간이 너무 짜릿하고 좋더라. 누님은 단골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잘 나가는 애들로만 엄선해서 데려왔어요. 섹시한 것도 가지고 싶고 귀여운 것도 가지고 싶고 둘 다 할까? 편하게 원하시는 수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애랑 네 번째 애로 초이스 할게. 니네 둘 오늘 저 사모님은 특별히 잘 모셔야 한다. 동네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모님이시니까 현찰이 많으신 분이다. 잘 구슬려봐. 오늘 새로 들어온 초짜 티내지 말고 능구렁이처럼 굴라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초이스를 당한 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이스한 사람은 제 할머니 뻘 되는 사모님이었고요. 제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할머님들을 꼴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남자친구 마냥 다정하게 스킨십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모님들에게 가진 재롱과 아양을 다 떨어주면서 때로는 손자도 됐다가 때로는 남자친구도 되었다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흥미를 끌게 해야 하니 감정 소모가 상당히 큰 직업이었죠. 자기는 올해 몇 살이야?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어머 완전 애기잖아. 내 손자가 30인데. 나 오늘 완전 개 탔네.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누님을 모시게 되어서 개 탄 거죠? 술 한 잔 따라봐. 네. 뭐해? 술은 나 혼자 마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짠. 어린 남자애랑 러브샷 하니까 기분 엄청 좋네. 저도 무척 영광입니다. 누님. 자기 여기 팔뚝 만져봐도 될까? 그럼요. 누님, 물어보지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만지세요. 오늘 누나가 틴 많이 뿌리고 갈게. 어머 탱탱한 거 봐. 이래서 젊음이 좋다니까? 솔직히 넌 나 같은 할머니랑 술 마시기 싫지? 아유, 무슨 소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에이, 어린 여자들 봐야지 반응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연륜이는 누님들 보면 더 달아오르던데요. 지금도 제 몸이 반응하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 얘 제대로네. 진짜 네가 여기 인물이다. 왜 넘버원인지 알겠어. 이렇게 더러운 꼴을 참아가며 악착같이 2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지니까 꼭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굴릴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돈을 2~3배로 금방 뻥튀기 할 수 있다는 도박 게임을 추천해 주었고 처음에는 1억 정도를 손쉽게 땄었습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는지 그 후로는 계속 돈을 잃게 됐고 본전이 아까워서 붙잡고 있다 보니 빚만 3억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삶의 의지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제 인생을 바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바빠? 왜 누나? 안 바쁘면 너 당장 이모 할머니 댁으로 얼른 가봐야겠다. 이모 할머니 댁? 갑자기 무슨 일인데? 지금 이모 할머니 오늘 내일 하시나 봐. 가서 인사드리고 오래. 아, 난 또 뭐라고? 몇 번 본 적도 없고 나랑 상관 하나도 없는 할매 뭐하러 보러 가? 야, 이모 할머니 완전 부자잖아. 빌딩도 있고 강남 노른자 땅 위에 단독 주택 짓고 사는 거 몰라? 그 비싼 집 구경도 할 겸 갔다 와. 진짜 그렇게 부자셨어? 아,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상하게 젊고 키 큰 남자들만 보면 유독 상태가 좋아지신대. 그래서 너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어른들이 부탁한 거야. 가서 할머니 기운 차리게 해드린 다음 용돈이라도 두둑히 받아와. 그런 중요한 정보는 빨리 말했어야지. 누나 땡큐. 저는 바로 꽃단장을 하고 그 집으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으리으리한 저택이더라고요. 이런 VIP 고객이 주변에 있는데도 몰라보고 돈 안 쓰는 할매들 비위나 맞추고 있었다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더니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하더라고요. 이모 할머님을 뵈러 왔다고 하니 친절히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할머니. 저 할머니 조카 손주 장현우입니다. 현우? 그게 누구지? 근데 진짜 잘생겼네. 여자친구 있어? 할머니,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 손주분이 모르셨나 보구나. 할머님이 치매 증세가 있으셔요. 몸이 안 좋아지신 후로 치매 증상도 부쩍 더 심해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우리 사모님은 특히나 키 크고 어린 남자만 오면 좋아하시는데 이런 멋진 손자 와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죠? 응, 좋아. 잘생겨서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어릴 때 저희에게 너무나 잘해주시던 할머니셨는데 할머니 자녀분들은 자주 찾아오시나요? 다들 해외에 계셔서 거의 안 찾아오시죠. 게다가 사모님 성격이 워낙 불같으셔서 자녀분들하고는 거의 절연 상태예요. 아, 그래요? 아주머니는 오늘 그만 퇴근하세요. 저는 여기 할머니 돌보러 온 거여서요. 네? 퇴근이요? 전 입주 도우미여서 퇴근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몇 달 휴가 다녀오신다 생각하시고 푹 쉬고 오세요. 월급은 그대로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잘 못 찾아뵈었던 게 마음에 걸려서 할머니 곁에서 직접 돌봐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머릿속에서 판이 빠르게 짜여지는 걸 느꼈어요. 이걸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모 할머니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빚이 3억이나 되다 보니 눈앞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한번 마음먹으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총각, 여자친구 있냐니까. 없어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연애를 안 해? 당신이 내 이상형인데 내가 누굴 만나? 내가 이상형이야? 그럼. 근데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애는 미역국 먹고 싶어. 알겠어. 침대에 누워서 좀 기다려. 맛있게 끓여줄게. 요리를 할 줄 몰랐던 저는 급하게 인스턴트 3분 미역국을 사러 나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거실 벽난로 위에 어느 사진액자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젊은 시절 이모 할머니가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이모 할머님은 몇십 년을 혼자 독수공방하며 지내셨다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번뜩 떠올랐죠. 저는 그 길로 밖에 나가 미역국과 옷, 소품들을 자잘하게 구매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와 똑같아 보이기 위해서요. 순애야, 미역국 다 끓였으니까 나와서 먹어. 어머, 기철 씨. 대체 언제 왔어? 순애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 우리 기철 씨를 왜 이렇게 오래 못 본 것 같지? 기철 씨 나 너무 보고 싶었어. 난 늘 여기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얼른 밥이나 먹자. 그나저나 당신이 끓여준 미역국 정말 맛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어디 갔어? 애들? 우리 이제 막식 올려서 한창 신혼인데 애들이 어딨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동안 꿈 꿨나 봐. 당신, 나 이따 외출해야 하니까 용돈 좀 줄래? 용돈이 떨어졌으면 진작 말을 하지. 여기 이거 다 갖다 써. 이렇게나 많이? 아무튼 고마워. 할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큰 서랍장을 열더니 5만원권 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5만원권이 저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 큰 부자는 틀림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저를 할아버지로 착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곤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킨십을 하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제 몸을 탐하는 할머니를 참아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저는 프로였으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침대에서 자다 보니 자연스레 뜨거운 밤도 보내게 되었죠. 당신은 예전부터 느꼈지만 정말 잘 아는 것 같아. 그래? 기분 좋았어? 그럼 할 때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 나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지 싶어? 당신 오래 살아야 해. 당연하지. 나는 우리 순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그럼 혼인신고할까? 혼인신고? 몰랐어. 우리 신문 올리고 바빠서 아직 혼인신고는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서류 준비해왔어. 아, 그랬었나? 그럼 얼른 해야지. 혼인신고. 그나저나 펜이 어딨더라? 그러지 말고 당신 신분증이랑 인감 주면 내가 대신 작성해서 시청 가서 다 처리하고 올게. 역시 자상해. 여기 신분증이랑 인감 도장 고마워. 할머니의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얻은 저는 곧장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려면 양가 부모님이 증인란에 서명을 해주셔야 했지만 저는 누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신고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혼인신고? 이모 할머니랑? 야, 너 미쳤어? 아니, 안 미쳤는데. 처음부터 누나가 가라고 등 떠밀었잖아.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대박 났는데 왜 난리야? 아무튼 누나가 증인란에 서명해줘.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결혼해서 뭐 어쩌려고? 어쩌긴 뭘 어째? 저기 많은 재산들이 다 내 품으로 쏙 들어오는 거지? 내가 부자 되면 누나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잘못되면 난 몰라. 근데 할머니 재산 장난 아니지? 아주 미쳤다니까. 안방 서랍 여는데 5만원권이 미친듯이 쌓여있어. 그것만 해도 몇 억 될 것 같던데. 용돈 달라고 하면 거기서 다발로 꺼내준다니까. 빌딩이랑 집도 대박인데 현금도 많은 알부자야. 그런데 너 혼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독식하겠다는 거야? 자녀분들도 셋이나 계신데 그분들 상대로 싸우기라도 할 거야? 그 자식들은 고맙게도 할매 찾아오지도 않아. 오래전에 절연했다나 봐. 하긴 할머니가 할아버지 죽고 젊은 남자들이랑 노는데 돈 흥청망청 쓴다고 말 많았거든. 젊은 남자들이랑 놀아? 역시 내 손님들이랑 같은 과인 느낌이 났다니까? 자꾸 집에 젊은 남자들 불러서 문란하게 논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할머니가 돈을 남자들한테 갖다 바칠수록 유산도 적어지니까 막 뭐라고 했나 봐. 그런데 할머니가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엄청 화내셔서 다들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 한 번만 더 뭐라고 하면 전 재산 기부하고 갈 거라고 자식들하고 엄청 싸워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 다들 절연하고 사나 보지? 그래도 의사가 할머니 얼마 못 사실 거라고 했다는데 그런데도 안 찾아오는 거 보면 자식들이 좀 너무하네. 내 입장에선 안 찾아오는 게 더 좋지. 암튼 누나, 이건 엄마한테 비밀이다. 나중에 누나도 섭섭하지 않게 한몫 챙겨줄게. 땡큐. 할머니가 얼마 못 사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급해지더군요.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는데 재산을 저한테 증여하지 않고 간다면 자식들과 재산 때문에 싸워야 하고 거기다 혼인 무효 소송까지 건다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경우니까요. 집에 도착한 저를 본 할머니는 반갑게 뛰어나와서 몸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 갔었어요? 순애는 당신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근데 우리 그 전에 할 게 있는데? 뭐요? 할 거? 할머님은 저에게 끈적이는 눈빛을 마구 보내왔지만 애써 무시하고 재산 증여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남편인데 내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선다고 시무룩해 있으니까 할머님은 전 재산을 다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시켜준다 약속하셨죠. 전 재빨리 세무사를 찾아가 절세 방법을 알아봤고 증여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제 명의로 할머님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놓았어요. 서류 작업만 수개월이 걸렸는데 모든 게 완료되고 나니까 할머님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한 번을 찾아와 보지 않던 자식들이 제게 찾아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말했죠. 야, 왜 호적에 네 이름이 우리 엄마 배우자로 올라가 있어? 나 어제 이거 확인하고 아주 까무라칠 뻔했다. 너 아픈 우리 엄마 가지고 대체 뭔 짓 했어? 사촌이네 결혼은 한국에서 엄연히 금지인 거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 재산까지 아주 얍삽하게 다 네 앞으로 빼돌려놨더라. 할머님이 자식들보다 저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신 건지 본인의 간곡한 뜻으로 저한테 재산을 증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린 서로 사랑해서 혼인했으니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부디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미친 자식아! 돈 때문에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여?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장에 혼인 무효 소송할 거고 재산도 전부 빼앗아 올 거야. 알아들어? 이 더러운 그지 같은 제비놈아. 그리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와 순애 씨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 좋은 말로 할 때 재산 다 돌려놔라. 그게 어떤 돈인데? 순애 씨가 저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며 증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노와 황당함이 뒤섞인 눈들이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할머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미소로 응대했죠. 역시나 자기 엄마가 편찮으신데도 찾아와 보지도 않았던 싹수 없던 자식들은 저한테도 싸가지 없게 행동하더군요. 다짜고짜 제게 쌍욕을 하고 저를 돈에 미친 인간으로 몰아가는데 순간 그들이 정말 경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진정 돈에 미친 건 저 인간들 아닌가요? 자기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모욕하다니요. 모두가 저를 이모 할머니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짧은 순간이나마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앞으로도 집에 그녀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매일 그녀를 추억할 겁니다. 그 와중에 소송은 몇 차례나 당했지만 다행히도 이미 증여된 재산은 한 푼도 안 뺏기고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순수한 제 사랑을 믿어주지 않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역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행복한 신혼생활 중인데 갑작스런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했지만 치안이 좋지 못한 쪽이라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며 남편이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솔직히 해외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레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에게 종종 들려서 살펴보고 챙겨드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4번 정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아직까지 혼자 계셔서 많이 안쓰러워하고 챙기는 효자였던 자기가 해외로 나가면 아버님을 자주 들여다보기 힘들고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살면서 사이가 괜히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고 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진짜 나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시아버님이랑 합가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혼자 지내도 되는데 괜히 세아가 불편하게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과 같이 사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렇지.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말해다오. 내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집사람한테 가끔씩 맛있는 요리해 주시고 그러면 좋죠. 남편이랑 셋이서 지내는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시아버님이랑 같이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오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실감도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다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시장 나갔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생겼길래 사왔는데 같이 먹자. 너 복숭아 좋아하잖아.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기억하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감사해요. 제가 깎아올게요. 같이 먹어요. 아버님은 매번 어디 다녀오실 때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자만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외식하고 영화나 보고 올까요? 영화 그럴까?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코믹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대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줬어요. 남편이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 많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뭔가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인데 한 집에서 같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시아버님은 매일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가끔씩 외식도 하면서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하하호호 하기도 하지만 뭔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어느덧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며 스킨십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감한 스킨십이라면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시면서 제 어깨를 잡고 쓰다듬거나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님 저것 좀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을 터치한다든가 정말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버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때요? 파전에 막걸리 완전 좋지. 오징어 넣어서 아버님이랑 파전도 같이 부치고 막걸리도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아버님이랑 수다를 떨면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막걸리를 마시다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고 우리는 쇼파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시어머님과 사별하여 외로웠던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낸 아버님과 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이 순간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우리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이때까지 참았던 욕정을 불태우고 뜨거운 사랑이 끝나면 또 하고 하면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이랑 저는 단순 욕망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눈을 마주쳤다 하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지만 지금에 집중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6개월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남편이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미치겠네요. 지금도 남편은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얼른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과 저는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정말 아버님이랑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었고 신혼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큰 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와 살고 있지만 장모님이 계속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사업에도 욕심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헬스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은 일만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제 미래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악화로 인해 회원들은 줄었고 결국에 모아둔 돈이 다 바닥나서 거지 신세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돼주신 분이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에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저희 부부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닌 새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장인어른은 재혼을 하셨는데 장인어른은 재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독립을 하게 되어 더 멀어진 듯 했습니다. 나쁜 관계로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레 독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또 아니었죠.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 때 새엄마가 싫은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새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밖에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엄마보다는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거죠. 게다가 진짜 핏줄이라곤 아버지뿐이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위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유산 덕분에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도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살이었죠. 제 본관은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과 밭뿐이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넓고 혼자 사신이 남는 방도 많아 났습니다.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만 감수하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요.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니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회원이 많은 주말에는 쉴 수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도 달랐습니다.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까요. 어느 평일 제가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다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 겸 동네에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께 뛰어갔습니다. 장모님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에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라고 말하며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삐끗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서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계속해서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초를 켜놔서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위처럼 나이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전에 필라테스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마사지를 위해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으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 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도 다 풀어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 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괜히 말도 걸지 못했고 저랑 장모님 둘 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문득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느꼈지만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몸매였습니다.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감히 부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에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소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이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람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소리라서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곤 제 아내가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더욱 뒀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이 카페로 바뀌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했는데 카페 사건 이후로 집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이 반을 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1박 2일로 회사 워크숍 일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했고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 아님 여행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면 승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 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 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 장모님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잣입이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 것이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출근 시간 거짓말까지 하냐며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사장의 카톡과 전화를 다 거절해놨는데 당황한 나머지 사실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사실대로 말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연신 미안하다며 아들에게는 제발 합성이지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랑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아들을 위해 이혼 소송하지 말고 합의 이혼해달라 사정했습니다. 다음 날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내를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와 그 사장놈 얘기를 더 나눴고 상간 소송과 더불어 나체 사진을 보낸 그 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상간 소송도 이겼고 아내의 나체 사진을 보낸 처벌로 1년 6개월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내의 나체 사진이 합성이라고 했지만 이혼을 하고 그런 걸 보니 합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이혼 후 우울증이 심해졌고 같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은 끊고 상담만 받고 있는데 아들이 이겨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만나기는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 같고 아내의 얼굴만 보고 밥만 먹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가끔 연락이 와서 용서해달라며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재결합하자고 하지만 바람을 또 안 필까요? 이제는 2번 다시 속을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더라고요. 장모님은 눈치채신 듯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감정이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고 그 이후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뱉어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들이 붙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으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에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다.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키스를 하면서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그날 밤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옆에서 누워 계신 장모님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며칠이 지났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 것 같다면서 돈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군요. 정말 그날 일은 잊으려고 노력했고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미쳐버린 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고 그립습니다. 정말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내를 옆에 두고서 저는 장모님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일인 걸 잘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떤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의 한 명대사가 생각이 나더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장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착각을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